하겠습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제20년차 한수원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본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현재 한수원 노동조합의 현황인 탈원전 반대와 관련돼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탈원전의 피해로 드러난 원자력의 지속 이용의 당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로는 우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탈원전이 이제 지난 3년 전에 시작돼서 아주 일방적으로 급진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급기야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그런 명예퇴직, 그다음에 휴업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 이런 엄혹한 시기에 지금 여기 현수막에 보이는 것처럼 신한울 3사 건설 재개 또 맥스터 건설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 굴하지 않고 탈원전 저지 투쟁에 이렇게 앞장서 오시는 우리 한수원 기술자 노동자 여러분께 일단 감사드리고 깊은 그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탈원전 폐해로 드러난 원자력 지속 이용의 당위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탈원전 반대를 넘어서 탈원전을 저지하는데 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그런 그 논리와 이 정보 이런 걸 좀 드려서 여러분들에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취지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환경적, 경제적 이런 문제점이 탈원전으로 드러났는데 우선 제가 이제 처음 설명을 드릴 것은 이 탈원전이 정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논거가 사실을 오인한 데서 잘못된 그 논거를 가지고 시작이 됐다. 탈원전 논거 혹은 이유가 허구적이다. 이런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사고가 한 번 나면은 뭐 치명적이다. 뭐 인명 손상이나 또 환경 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그 원전의 위험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사용 후 해결료의 그 안전한 처리 처분이 곤란하다라는 게 두 번째 논거고 세 번째가 이제 세계가 다 탈원전을 하고 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다. 이런 세 개의 논거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탈원전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일방적으로 또 아주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폐해를 이제 나타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원전 산업의 몰락이죠. 두산중공업 같은 얘기, 그다음에 한전의 적자,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로 그 환경의 문제점도 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가 늘어났다는 그런 문제를 좀 설명드리고 이대로 이제 탈원전이 진행이 되면은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국민 경제에 어떠한 그 악영향을 미치나 그걸 좀 정량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원자력의 그 저비용으로 발전을 하면서 청정 에너지원인 그런 원자력의 특장, 효익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은 무엇인가, 그거를 정부에 어떻게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탈원전의 근거라고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는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오인을 하고 있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3년 전에 2017년 6월에 이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시라는 그 데서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드러났는데요. 사실 그 영구정지 선포식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원자력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욕감을 주는 명칭이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고리 1호기 뭐 퇴역식 이랬으면 좋았는데 명칭 자체가 영구정지 선포식 이렇게 해서 거기서 탈핵 출발을 선언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지진에 그렇게 잘 대비되어 있는 일본에서조차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1,368명이 죽었고 또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의 그 유출로 인한 피해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지진으로 인한 그런 원전 사고는 치명적이고 그 당시에 2016년 당시에는 이제 경주 지진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원전을 이제 원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탈핵 국가로 출발해야 된다고 선포를 했죠. 거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 사실 오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1,368명이 죽었다는 거. 이건 많이 아시죠? 이게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대피 과정에서 중환자 이송 과정에서 죽고 뭐 대피소 생활에서 저게 2016년 3월까지 누적된 그 사망자인데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뭐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거를 원전 사고로 방사능 위해로 죽은 거로 이렇게 잘못 오인하고 위험성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못 알린 거죠. 그 여태까지 뭐 세계 방사선 영향 과학조사위원회라든지 세계 보건기구 이런 데서 정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후쿠시마에서 방사성 위해로 방사선 피폭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암이 특별히 많이 증가할 그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이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고 쓰나미로 일어난 건데 이제 지진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인식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 그림은 일본 동해안을 태평양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림인데 일본 동해안에 저렇게 5개의 원전 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된 데가 이제 진앙이고 진앙에서 조금 떨어진 데 후쿠시마 제1발전소 부지만 침수가 됐는데 일단 지진이 규모 9로 나서 지진이 나니까 다 이제 송전선이 끊어지고 그래서 원전은 다 5개 부지에서 잘 정지가 되고 있었는데 40분 뒤에 이제 쓰나미가 딱 온 거고요. 그 5개 부지 중에 이제 후쿠시마 1발전소 부지만 이제 범람이 되고 침수가 돼서 디젤 발전기가 작동을 안 해서 그 비상 냉각을 못 해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여기 오나가와 발전소 진앙에 제일 가까워에 있어서 이제 지진도 제일 세고 쓰나미도 제일 높이 온 여기는 이제 부지고가 조금 높게 있었기 때문에 범람이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지진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이제 안전하게 정지 냉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쓰나미 피해를 입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3개월간 300명이 안전하게 이 체육관에서 대피하고 있었다는 이런 사례를 보면은 원전이 지진에 얼마나 강건하게 잘 건져낼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실은 내진 설계 기준보다 더 세게 온 그런 지진에 대해서 잘 버텨낸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여태까지 지진이 원전에 어떤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지진이 원전이 치명적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원전 사고로 사람이 죽은 거는 치사 사고가 있었던 거는 체르노빌 사고 딱 한 건입니다. 거기 43명 죽은 거밖에 없고 이제 후쿠시마 사고는 물론 방사능 물질의 유출은 있었지만 사람이 안 죽었고 세계 최초로 이제 그 노심 용융이 일어나는 중대 사고가 일어났던 트리마일 사고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쓰리마일 섬에 이렇게 발전소 2개가 있는데
이 TMI 2호기 여기 까맣게 돼 있는 것, 쟤는 이제 저 안에서 노심 용육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방사능 물질에 그 밀폐가 경락 건물 안에 아주 안전하게 밀폐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카터 대통령이 사고 3일 뒤에 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이렇게 제어실에 와서 사고 상황을 점검하는 이런 걸 보더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TMI 1호기는 옆에서 사고가 났지만 이게 이제 79년 이후로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환경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동했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40년 가동하고 이제 영구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저렇게 경락 건물이 견고하게 돼 있는 가압경술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다 이제 이런 가압경술하고 1.2m 그 콘크리트에 그다음에 안에 또 그 철판도 있는 그런 그 견고한 그 밀폐 구조를 갖고 있는 원전에서는 최악의 경우 노심이 녹는 그런 용융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을 컨테인먼트 안에 잘 밀폐를 시켜서 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탈원전의 근거로 삼은 게 사용 후 해결료의 안전한 처분이 곤란하다. 우리가 당대에 원자력으로 에너지 빼쓰고 10만 년 동안 그런 그 방사성 독성이 유지되는 물질은 후대에 부담을 남긴다. 이런 또 도덕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술로도 사용 후 해결료의 그 안전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 구리 용기 5cm 두께의 구리 용기에 해결료 다발 12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높이는 한 7, 8m 되는 그런 용기를 지하 500m에 이렇게 처분하면서 묻으면서 주위에는 이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질의 그런 광물로 채우는데 그 벤토나이트라는 거는 방수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물이 조금만 들어가면 얘가 아주 타이트하게 굳어져 갖고 물이 더 이상 침투하지 않게 이런 두 개의 벤토나이트하고 이제 구리라는 물질을 쓰는데 구리는 제일 중요한 특성이 부식에 강하다. 그러니까 물이 침투해도 부식이 안 된다. 부식에 제일 강한 금속으로 이제 구리 용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방수가 잘 되는 그런 벤토나이트라는 걸로 또 이중으로 차폐를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지하 안반에다 묻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 해결료에서 있던 물질이 환경 위로 올라가기까지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10,000년 동안 이렇게 밀폐가 잘 유지된다는 게 실험적으로 검증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핀란드에서는 실제로 처분장이 건설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구리가 이렇게 사실 부식 성능이 좋고 예를 들면 우리 단윤세 분경 이런 거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이제 논산 이런 데서 출토되는데 거기 이렇게 줄 같은 거 세문 그 가는 문 보면 전혀 그 손상이 없이 잘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식 성능이 좋은데 내 부식 성능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좀 비싸다는 거죠. 구리가 5cm 두께로 그다음에 직경 한 1m 돼서 한 7, 8m 이렇게 되면 저기 들어가는 구리 양이 굉장히 많고 그게 이제 비싸기 때문에 저걸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경제적인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제 처분을 유예를 할 그런 게 더 현명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처분을 유예를 해도 되는 거는 원자력이 굉장히 고밀도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전력에 비해서 이제 방출되는 사용 해결료 양이 적어서 원자력 발전소의 생애 기간 동안 나오는 사용 해결료를 부진해 수조나 아니면 이제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부진에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성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기술, 안전한 기술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 반핵하는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사후 처리 비용, 폐로나 사용 해결료 처분 비용이 발전 단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데 실제로는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제 2016년 그 원전 발전 단가가 54원인데 그 중에 15%에 해당되는 게 8원. 8원이 이 해체, 사용 해결료, 처분, 그다음에 중전이 그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누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한 590억, 40년간 가동하면 2조 4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사후 처리 비용으로 이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우리가 원가에 사후 처리 비용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도 54원으로 다른 발전업에 대해서 굉장히 싸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그 탈원전의 논거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다라는데 사실 탈원전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그다음에 벨기에, 대만 이렇게밖에 없는데 대만도 사실은 2018년에 이제 국민 투표를 해서 전기 사업법에 2025년까지 탈원전을 하기로 됐던 그 조항을 이제 폐기를 했죠. 국민들이 탈원전에 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스위스나 벨기에 이런 데는 사실 원전 스위스에는 네 개밖에 없고 용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저런 나라에서 탈원전 한다는 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그런 그 예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년 베츠나우 원전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원전이 있는데 그걸 50년까지만 쓰겠다고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60년까지 쓰겠다. 그래서 2029년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이제 탈원전 잘하는 나라는 독일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밖에 다른 나라들 지금 세계에서 31나라에서 원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네 나라를 제외한 나라들은 다 이제 원전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같은데 무탄소 배출, 제로넷 에미션 이런 원칙을 가지고 거기는 이제 북해에서 가스 유전도 있어서 가스 발전을 하기도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북해의 해상 풍력 위주로 하면서 가스 발전을 원자력으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이제 12개 이상의 그런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죠.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제로 정책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발전량을 대체하는 LNG 발전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LNG 수입이 엄청난 무역 역전을 초래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 내지 25%로 늘리겠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탈원전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75%의 원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2035년까지 50%로 줄이겠다라는 그 원칙을 표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이렇게 그때까지 50% 줄일지는 이제 미지수고 만약에 50% 줄이더라도 저건 탈원전이 아니죠. 50%나 전력을 원자력으로 만드는 건 이거는 원전을 적극 활용한 거니까 저걸 탈원전의 예로 들면 안 되는데 반핵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원 인 원 아웃 그래서 가동되는 원전이 이제 뭐 수명이 다하면 그걸 폐로하고 그다음에 새로 원전을 짓는 이런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전혀 이제 탈원전 국가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52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도 뭐 많이 짓고 있고 특별히 여기 표시된 4개 나라 UAE, 터키, 벨라루스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이 네 나라는 여태까지 원전을 운영 안 하다가 이제 저게 곧 완공이 되면 신규 원전 운영국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나라고요.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 이렇게 원전은 꾸준히 세계 원전 수는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2015년, 16년엔 10기씩 이렇게 들어갔고 작년엔 좀 줄었는데 아마 올해는 다시 신규 가동되는 원전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원전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라도 원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실제로 원전 이용에 관한 세계적인 대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개의 논걸 가지고 원전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탈원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족한 전기는 신재생 확대를 통해서 보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2030 계획을 이제 제 8차 전력수 계획에 반영을 해서 2030년에 전력의 20%를 이제 재생에너지 충당하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제일 밑에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 이 전체 14기가와트 이하 중에 태양광이 4.8, 그하고 똑같은 정도의 발전량을 풍력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빨간 오렌지가 풍력인데, 그러니까 3분의 1은 태양광, 3분의 1은 풍력, 나머지가 이제 뭐 신에너지, 그러니까 연료전지나 뭐 IGCC 이런 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모한 계획입니다. 태양광은 그런 대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풍력이 이게 17년에는 1.2기가와트였었는데 이거를 17.7까지 15배나 대폭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육상 풍력을 하기에 적당한 입지는 없고 이제 해상 풍력밖에 없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길 텐데요. 이거는 세계의 그 태양광과 풍력의 여기 왼쪽은 건설비의 이제 하락 추이. 여기는 태양광이고 여기는 풍력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건설비가 꾸준히 지난 10년 동안 뭐 꾸준히 여기 5천에서 뭐 1000 이렇게 5분의 1까지 이렇게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풍력을 보면은 거의 건설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패널의 효율 이런 게 좋아지고 그래서 건설비가 뚝 떨어졌지만, 이 풍력은 뭐 풍력 터빈 만들고 그러는 게 뭐 기술이 확 좋아져 가지고 단가가 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보면, 발전 단가를 보면 태양광은 이제 쭉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풍력은 거의 변화가 없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이 풍력은 이용률이 한 45%, 바람 잘 부는 데다가 이제 해상 풍력 이런 거 잘 설치해서 이게 45%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높은 45%의 풍력 효율을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그 해상 풍력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해상 풍력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태양광은 여기 이용률이 한 18%, 세계적으로는 28% 되고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는 되니까 태양광은 그래도 할 만한 거죠. 근데 이 계획에 보면은 태양광과 풍력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 풍력이 굉장히 달성하기 힘든, 그러니까 정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 게 지난 3년 동안 이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의 그 확대 그 추세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빗금친 게 그 2030 목표에서 설정한 태양광과 풍력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노란 건 태양광, 여기 이제 초록은 풍력인데, 태양광은 목표보다 훨씬 많이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3년 평균이 3년에 매 2.4기가와트씩 태양광 시설이 늘어났고, 작년에는 3.6기가와트나 엄청나게 이렇게 태양광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태양광 이제 재생에너지 보조금 이것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이렇게 태양광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태양광은 목표 2030 목표의 2019년 목표 대비 50%나 이렇게 초과가 됐는데, 풍력은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풍력은 목표 대비 25% 미달. 여기 보면 이렇게 풍력이 진하게 돼 있는 게 실적인데 이제 빗금친 것보다 낮게 이렇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가면은 풍력 2030년의 풍력 그 목표량을 절대 달성을 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데 태양광 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또 태양광 시설에 같이 붙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이제 많이 같이 설치가 됐는데, 이제 그 ESS가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는
이유나 어떤 동기는 ESS라면은 그 소위 REC 가중치가 5배로, 그러니까 발전을 햇빛 쨍쨍 쨍할 때 바로 발전한 거를 한전에 팔지 않고 저장했다가 저녁 때 팔면은 5배를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ESS 장치를 ESS에 충전하고 방전하는 거를 가장 그 전출력으로 충전하고 전출력으로 방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S의 그 안전성에 문제가 됐고 화재가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SS 설치가 지금 많이 제한돼 있는데 28건의 이런 화재가 났고요. 2년 동안에. 여기 보면 이제 화재 난 게 다 이렇게 야산에 있는 태양광 시설 이런 데서 났는데, 이게 여차하면 이렇게 산불로도 번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태양광이 원전이 위험해서 태양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면은 오히려 안전성도 저해가 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ESS 붙여서 안정되지 않은 그런 기술을 추진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제가 구글 이미지에서 태양광 산림 훼손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9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급격하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야산에 나무를 베내고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고 태양광 시설을 늘렸는데, 지난 3년 동안 44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여의도 면적의 15배 이렇게 산림이 훼손됐고요. 2019년, 이건 2018년까지고 2019년엔 엄청 더 늘었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하면 한 60평방킬로미터의 이런 산림이,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한 20배 정도가 이제 없어지고 나무도 이렇게 다 벌목이 되고 그랬는데, 이 태양광을 하자는 게 이산화탄소 줄이자는 게 주 목적인데, 이제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그런 좋은 그 기후 변화 대처제인데 그거를 줄이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다음에 홍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급격한 이런 태양광 확대가 좋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3년 동안 탈원전 기조 때문에 원자력 발전량이 줄었죠. 그거가 뭘로 대체가 됐냐면 이제 화력 발전량의 증가로 대체됐어요. 그래서 2017년에 보면은 이제 석탄이 이렇게 쭉 늘었어요. 석탄이 2.9 기가와트 이어 늘고, 2018년에는 가스가 이렇게 또 확 늘었습니다. 3.6 기가와트 이어. 그렇게 이제 화력 발전이 늘면은 이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8년까지 나온 자료인데 미세먼지가 전국 미세먼지 나쁨인 날이 14일에서 21일로 50%나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화력 발전 증가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산화탄소 증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60만 톤씩 발전 부분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이면은 2,200만 톤 줄여야 됐었는데, 줄이기는커녕 이렇게 이제 오히려 늘어났는데, 화력 발전 증가에서 이제 늘어났는데 그게 5,100만 톤.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보면 7,300만 톤이나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방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기후 악당이다라는 그런 혹평을 듣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 탈원전의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 다 아시는 대로 두산중공업 뭐 주가는 확 떨어졌고 순환유직 하다가 이제 1,000명 명예퇴직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에 이렇게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1조 원 이상의 그런 공적 자금의 수여를 받는데, 지금 이제 사실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진 거죠. 현재 일감도 없어졌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어져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혹자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두산중공업 그 내부의 재무 구조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석탄, 화력 이런 게 매출액은 큰데 순수익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원자력은 아주 쏠쏠한 그 알토란 같은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자력을 못하고, 특별히 신한울 3, 4국이 기기 부품 제작한테 들어가 물려 있는 돈 5천억 원 뭐 이런 것들을 못 받으니까 두산전구업이 탈원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는 물론 이제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죠. 그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들, 중소 그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뭐 일감이 3년 동안 60%나 줄어들고, 어제 제가 코센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일감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창원 지역에는 뭐 86%가 경영난에 이렇게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일감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전에서 보면, 한전 입장에서 보면 한전에 2016년에 12조 원의 그런 영업이익을 내던 기업이었었는데 재작년에 이제 2천억 원 적자를 내더니 작년에는 급기야 1조 3,6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적자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원전 이용률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66%밖에 안 됐는데 과거에 2015년 이전에는 이제 85% 정도 이렇게 됐던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고 원전 발전량이 줄어드니까 그걸 이제 비싼 가스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제 한전에 그리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한전이 적자를 내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한전이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냐하면 그 한전은 뉴욕 시장에도 이렇게 상장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외국 주주들이 이제 반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정부는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뭐 특례 전기요금 폐지하고 산업용 경부화 요금 이런 걸 올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사실은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이게 OECD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싼 순서로 17번째, 우리나라보다 싼 나라가 16개 나라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보다 더 비싼, 딴 나라는 전혀 안 그런데 딴 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 60% 70%로 낮아서 산업 경쟁력을 더 이렇게 높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원가도 산업용 전기가 공장으로 가는 전기가 원가도 싼데 정책적으로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더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비쌉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6년 이럴 때부터 이제 누진제를 완화했어요. 그래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좀 싸진 게 이유긴 하지, 중요한 이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가 이미 비싸다, 싸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리면 가뜩이나 이렇게 약해져 있는 그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탈원전의 그 국가 경제에 대한 부담이 전기요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량을 줄인 거를 석탄이나 LNG로 대체했는데, LNG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에 그 월 LNG 도입 단가를 그린 건데, 여기 이제 이 오렌지색이 평균이에요. 평균이고 이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로 한 거예요. 표준 편차가 평균의 28%나 이렇게 될 만큼 변동이 심하고요. 2015년께 거의 이제 평균 정도 돼요. 이렇게 2015년 가격이 톤당 563달러. 근데 1년 전에 2015년 1년 전에는 45%나 더 비쌌고, 여기 보면 2016년 그 하루 이제 1년 뒤에는 또 40%나 더 싸졌어요. 1년 만에 40%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급등락을 하는 게 이제
LNG 가격의 그런 특성이 될 수 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싸졌죠. 근데 이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6년에 만들어졌어요. LNG 값이 최저일 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앞으로 셰일가스 이런 게 이제 많이 양산이 되고 우리가 그런 거 수입도 하고 그래서 LNG 값이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런 근거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만들고 신재생 확대하고 LNG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했는데 1년도 안 돼서 2년이죠. 2018년에 보면은 40% 30% 오른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이걸 보면 원자력의 발전량하고 LNG의 도입량하고 이게 소위 역동조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2018년에 원자력 발전량이 줄을 때는 LNG 발전량이 늘어났고 반대로 이제 2015년에 원자력 발전량이 많을 때는 거꾸로 이제 LNG 도입량이 줄어들었고 2013년에 원자력 발전량 줄을 때는 이제 그 부품 성적서 그런 문제로 원자력 발전을 많이 줄였을 텐데 그때 역시 또 LNG 발전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발전량을 줄이면 LNG가 늘어나고 그 도입액도 늘어나는데 여기 2016년과 18년을 비교해 보면 이때는 이제 2016년 LNG 가격이 최저였었어요. 근데 이제 2018년 되면 30% 40% 올랐어요. 거기다 도입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LNG의 도입액이 122억 달러에서 232억 달러, 거의 110억 달러, 그러니까 뭐 12, 3조 원이 결국은 원자력 발전 줄여가지고 그렇게 무역 수지의 악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좀 더 따져보면 만약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16년, 15년처럼 30%로 유지를 했다면 원자력 발전 비중이 이제 지난 3년 떨어졌는데 30% 정도로 유지를 하고 LNG는 이제 2016년에 22.4%였는데 LNG 저렇게 낮게 유지하고 원자력을 30%로 했다면 그러면 이제 LNG 도입 양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도입 양이 줄어드는 거 물론 단가는 이제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 단가를 과거 단가를 적용하고 도입 양만 줄여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31억 불 정도 됩니다. 31억 불이면 3조 5천억 원 정도를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30% 유지했다면 저런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제 원자력 발전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외화에 낭비가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탈원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석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탈원전 하면서 그러니까 비용이 제일 싼 원자력을 줄이면서 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와 LNG를 확대하게 되면은 전기료 인상은 이제 불가피한 거고 그래서 저희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전기료 인상률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이 늘어나면 이제 개통의 연결 비용 이런 것도 증가하고 또 이제 ESS 장치 이런 것도 개청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2030년에는 20까지 지금에 비해서 23% 오르고 2040년에 이제 신재생이 35%까지 이렇게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때는 38%까지 이렇게 오르는 거로 계산이 됐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최저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인상률을 지금부터 이제 여기 2030년에 1.16, 그다음에 2040년에 1.4 해서 이거를 이렇게 곡선으로 전기 요금 인상률을 정하고 또 발전량도 이제 사실은 좀 늘어날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늘어난 발전량에 이제 늘어난 전기 요금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204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전기요금 총액이 283조 원 2040년까지
2030년까지는 8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8조 원 이상을 10년 동안 이 에너지 전환 정책 혹은 탈원전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 그러니까 원전 요새는 한 뭐 5조, 거의 원전 2개 질 수 있는 비용을 매년 이렇게 날려야 된다는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말고 그러면 이제 탈원전만의 그 비용은 어떨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게 지금 추세로 탈원전 계획대로 앞으로 계속된다면 이제 원전 발전 용량이 어떻게 변할까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여기 이제 신고리 5, 6호기 건설된 거 그때 이제 정점으로 해서 쭉 떨어지는데, 요거를 여기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기존 발전소 40년 그 운영허가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20년 더 해서 60년 동안 가동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의 새 원전은 안 짓고 신한울 3, 4호기까지만 짓고 계속 운전을 통해서 원전의 용량을 유지한다고 보면 그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탈원전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발전량 차이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요 면적이고, 요 면적이 160 기가와트 이어 이렇게 돼가지고요. 20년 동안이니까 매년 이제 8기가와트 정도, 8기가와트 이어 정도 발전량의 차이가 되는데, 저만큼을 이제 원전으로 발전 안 하고 신재생 또 가스로 반, 신재생 중에 풍력과 태양광으로 반, 그다음에 풍력과 태양광으로 이제 나머 반에 또 반씩 하니까 4분의 1씩 하고 이제 아주 또 보수적인 그런 발전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160 기가와트를 이제 가스와 신재생을 써서 발전을 하게 되면 102조 원이 더 든다. 저거가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최소의 탈원전 비용입니다. 근데 이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기회상실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수출을 못하는 거죠. 정부는 뭐 탈원전을 하더라도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탈원전에서 두산이 저렇게 이제 몰락해가고 있는데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는데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실내에서 원전을 사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주장이죠. 우리나라는 사우디에 그 입찰한 그 5개 국가 중에서 원전 건설 단가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3분의 1 정도 되고, 미국은 킬로와트당 뭐 10,000불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3,700불. 그래서 3분의 1. 프랑스보다는 2분의 1. 그다음에 이제 중국보다도 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원전 건설 단가를 싸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 가격 경쟁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거의 뭐 3년에 2개씩 이렇게 계속 원전을 지어왔고, 그래서 완벽한 그런 원전 산업 생태계가 유지됐고,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또 기술 자립도 다 이뤘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입증된 게 UAE에 가서 우리가 4개 바라카 원전 지으면서 적기에, 그다음에 그 정해진 예산 내에 이렇게 시공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력을 이미 이제 알린 바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못하게 될 건데, UAE 그 건설한 원전의 그 경제적인 효익을 보면은 일단 원전 건설한 거 200불 4개 200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운영하면서 또 걷어들일 수익이 또 다른 200불. 그래서 총 45조 원이 이제 직접적인 그런 수익이 되고, 고용도 뭐 연간 10년간 10만 명 이상,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수원 분들도 많이 UAE 가 있는데 고연봉으로 이렇게 UAE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고용 기회도 UAE 원전 수출이 가져다 줬고, 간접적으로 뭐 작년에 대통령 가서 이제 뭐 여러 분야, 특별히 보건,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제 얻는 수익이 26조 원 정도 돼가지고, 이게 원전 수출을 하는 게
그냥 그 건설비만 남는 게 아니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만이 아니고 여러 그 다방면으로 큰 효익을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다 주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첨단 기술의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고등 기술을 가진 기술 선진국이라는 그런 신인도를 높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원전은 이게 탈원전 세계 그 원전 시장은 이렇게 점점 주는 게 아니라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52개 짓고 있다는데 지을 계획이 확정된 게 이제 110개 정도 됩니다. 여러 세계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짓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진출하기 어렵죠. 자국 내 발전은.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짓는 발전소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지을 수 있는 게 수주 입찰에 참가해서 수주할 수 있는 게 향후 10년간 50기 정도가 됩니다. 50기 정도에 입찰해서 그 중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경쟁력도 제일 높고 기술력도 높고 그래서 한 20% 이렇게 딴다라면 10기 정도 이렇게 지으면 아주 좋겠죠. 이런 그 세계 원전 시장의 그 상황을 미국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난 4월 달 말에 미국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작년에 지시를 했는데 그 해결료 워킹 그룹이라는 데에서 이제 미국 원자력 산업을 보완할 방법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보고서가 4월 말에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원자력 강점을 유지할 그런 회복할 그런 전략.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 제 부제로 나온 게 보면 미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이제 그 큰 세계 원전 시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독점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빠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핵 비확산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중국, 러시아는 자기네 원전 팔아먹는 게 더 우선이지 핵물질 유출 이런 거에 대한 엄격한 통제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정신 차리자. 그래서 여기 제목도 이렇게 미국 안보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동안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건설을 거의 못하다가 지금 복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죠.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그래서 수출을 하려고 해도 단가가 높으니까 수주를 하기가 어려운데 미국의 이제 수출입은행 같은데 이렇게 금융 지원 이런 것들 하고 여기 추가적으로 그 금융 지원을 하는데 그 근거로 여기서 판단을 한 게 미국 상무성에서 앞으로 여기 이제 이거는 50기는 이게 세계 원전 협회 자료인데 여기는 독자적으로 미국 상무성에서 독자적으로 추정한 게 앞으로 10년 동안 5천억 내지 7,400억 달러의 원전 시장이 있다. 우리 돈으로 600조 이상인데 저거를 이제 그 세계 안보 관점하고 또 자기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 시장을 우리 미국 회사도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수출입 은행 같은 데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이게 안보라는 게 그런 핵무기 안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원전을 새로 SMR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방향으로 미국 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그런 지원과 미국 내의 R&D, 신형 원전 R&D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를 최근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세계 상황이 이렇다 이거죠. 세계는 전혀 탈원전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확대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블루오션으로 가서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뭐 두산에 풍력 발전기 만들라, 뭐 가스터빈 만들라 이런 주문을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레드오션입니다. 풍력 발전기는 이미 덴마크에서 해상 풍력 기술 해놨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육상 풍력 발전 엄청 싸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는 이미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쫓아가려면 그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 터빈 같은 것들은 스팀 터빈 잘 만들던, 그러니까 두산중공 같은 기업, 그러니까 뭐 공차가 뭐 0.1mm도 안 되게 터빈 발전기 이렇게 하고 그 1년 반 동안 그냥 1800rpm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던 회사한테 풍력이나 가스 터빈 만들려는 건 잘못된 주문이죠. 그 다음에 원전이 이제 청정 에너지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미세먼지가 없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원인데 가동 중에는 이제 원전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안 나오는데 이제 건설할 때 토목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료 뭐 채광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좀 나와서 킬로와트 시당 12g 나오는데, 다른 거 석탄은 820, 이제 가스는 490 이렇게 나와가지고 석탄 발전소는 1년 가동하면 100만 킬로와트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가동하면 67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가스는 그거의 반 정도 되는데, 요게 일단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환경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탄소세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될 텐데, 탄소저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탄소세를 톤당 4만 원으로 보면 석탄의 발전 원가는 40원, 30원이 이렇게 더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한 70원 정도 되는데 저기다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1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관점에서도 원전이 환경,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이제 청정 에너지인데 원자력은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저비용이에요. 가성비가 제일 이제 좋은 발전원이 이제 원자력인데, 여기 보시는 대로 지난 한 20년 동안 그 발전 단가를 그린 거 보면 원자력 제일 밑에 있고 석탄 위에 있고 가스는 이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죠. 2016년엔 최저였었는데 그때는 LNG 도입가가 단가가 최저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작년 재정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원전은 한 60원 정도, 그다음에 LNG는 120원,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풍력은 그 보조금까지 포함할 경우 그래도 작년에 좀 떨어져서 한 160원, 150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은 원전보다 한 2.5배 비싸고 LNG는 2배 정도 비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전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원에서 전기를 사서 평균 구입가는 이제 여기 점선으로 나온 것처럼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거를 이제 파는데, 그래서 제일 싸게 전기를 원전에서 사고, 거기서 원전 전기를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파니까 원전 그 전기 판매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원전 한 기를 1기와트짜리 1년 가동하면 한전은 4,400억 원의 이익을 이렇게 내고, 이제 반대로 LNG는 이제 원전에 비해서 5,320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전이 원자력 전기를 사서 팔는 걸로 한 6조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봤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돈을 어디다 쓰느냐?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재작년에 한 2조 600억 정도, 작년에 한 3조 정도 되는데, 재생에너지 보조금 주는 거의 원천이 바로 이제 원자력이다. 그래서 사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하려면 원자력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상생을 해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런 이제 원자력에 대해 여러 가지 효익을 이제는 국민들이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게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제 그동안 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이 국민의 그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요새 뭐 글이나 뭐 방송 출연이나 뭐 등등해서 원자력의 그 장점, 강점 이런 걸 알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거에 이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매 3개월마다 동일한 문항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3개월마다 여론조사 회사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국 리서치라는 회사였고 두 번째는 한국 갤럽이었고 세 번째 한국 리서치로 다시 갔다가 네 번째는 이제 엠브레인이라는 회사로 그러니까 조사 회사도 바꾸고 조사 시기도 바꿨는데 원자력 이용에 대한 찬성이 거의 일관되게 한 70% 이렇게 나왔고요. 반대는 이제 여기 보면 25%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7대 3으로 원자력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유지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이쪽이 늘려야 된다거든요. 늘려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요거 두 개 합치면 또 역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자는 거니 궁극적으로 0으로 가자는 건데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은 사실은 25%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2018년부터 19년까지 1년 전까지 네 개 분기에서 확인된 결과였는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총선에서는 이제 야당이 탈원전 폐기 이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결국 야당이 대패를 했죠.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저희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지난 5월 중순에 5월 12일부터 3일 동안 한국 갤럽에 의뢰를 해서 전화 조사를 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새로 얻었는데 그 결과가 1년 전의 결과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찬성하는 게 66%, 반대는 21%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선거 총선의 표심하고 원자력에 대한 민심하고는 크게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원자력만 놓고서 투표를 했다면 우리가 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특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사실 이 조사가 어떤 조사냐면 갤럽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대통령 지지도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이 조사예요. 그래서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지도가 65%로 나왔고요. 민주당은 44, 통합당은 19%. 요런 특성을 보인 표본 집단에서 원자력에 대한 그 찬성 여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자기가 이념 성향이 뭐냐, 진보냐, 보수냐 그것도 이제 적게 하게 돼 있는데 보수는 79%,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8할이 원자력 찬성이다 했고 특기할 거는 이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여당을 찍은 그런 사람들도 63%가 원전 찬성에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념에 무관하게 이런 찬성 여론이 나왔고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은 굉장히 담백하게 뭐 전혀 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념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아까 그 진보와 보수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데 보수는 이제 79%가 찬성, 반대가 12, 여기는 66, 21.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의 비를 보면 찬성이 반대보다 전체적으로는 3.2배 높고요. 보수는 찬성이 반대보다 6.4배. 6명 반대하는 사람 1명 있으면 6명이 찬성하는 거고 진보 자체도 2명 중에 1명은 찬성이고 1명만 반대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생산 비중 또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질문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비중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 발전원별 발전 비중을 다 줬어요. 그래서 석탄이 40%, 원자력 26%, 가스 26%, 신재생 이렇게 해놓고 26%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많이 확대해야 된다, 약간 확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여기 이제 회색으로 나오는 게 유지, 이쪽이 왼쪽이 그러니까 유지 내지 확대고, 이제 약간 축소, 많이 축소. 그것도 이제 이념 성향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유지하고 확대를 묶어가지고 유지하고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 중도, 진보로 보면 전체로 보면 이제 58대 28. 그래서 B가 이거는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한 명이면 느리거나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두 명. 아까 찬성은 세 명이었는데 3점이었는데 여기 약간 그 유지 확대 B가 이제 조금 그 비율은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전체로 볼 때 약간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6%예요. 약간 축소하는 거는 나는 지금 원자력을 이용하는 건 찬성하는데 지금은 좀 비중이 높은 것 같다. 약간 줄여서 지금 26%인데 뭐 20% 정도로 하는 거는 내가 용인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긴 2배로 나온 겁니다. 요건 이제 소위 감원전이죠. 그리고 정말로 원전을 우리나라에서 다 줄여야 된다, 탈원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탈원전은 전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안정성도 검증된 원자력을, 그러면서 저비용이면서 청정한 에너지원이 되는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전기차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무슨 사물 전기 앞으로 할, 또 특별히 요새 같으면 이제 그 비대면 뭐 화상이나 뭐 이렇게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 전기를 쓰는 거거든요. 전기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고 그걸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충분히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적절한 게 원자력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 집약적인 이런 원자력을 많이 발전시켜 왔고 그 반면에 천연 에너지 자원은 없고 석유나 뭐 석탄 없고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자원도 햇빛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전 세계 평균 이용률이 18%인데 우리나라 한 15% 정도 되니까 그런 대로 괜찮지만 풍력은 도저히 45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여건도 그렇게 이제 우수하지는 않으니까 원자력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수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그 블루 오션인 세계 시장에 정부의 정책 기조만 바꾸면 우리가 진출해서 그게 이제 국부를 더 창출하고 고용을 더 늘리고 그래서 국가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특별히 그 농촌 태양광 얘기를 제가 요새 하는데요. 우리나라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고 2025년 가면 지금보다도 16%나 더 이렇게 쌀 소비가 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쌀이 남거든요. 우리나라 10%는 이제 그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쌀이 남고, 쌀이 남는다는 얘기는 논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에다 평지에다 하면은 그 야산에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림훼손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니까 농촌 태양광의 이제 이용률도 충분히 높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농촌 태양광 위주로 이렇게 태양광을 확대를 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태양광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효율이 자꾸 또 좋아지고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효율이 더 좋아진 ESS까지 이제다 붙여야 되니까 그런 효율을 고려해야 되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원자력과 앞으로 이제 효율이 더 좋아질 그 태양광 신재생을 이렇게 조화롭게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석탄을 완전히 이렇게 죄악 석탄을 완전히 무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이 이게 출력 변동 부하 조절에 제일 석탄 발전소가 유리한 수단이니까 그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포집 같은 걸 잘해서 석탄도 쓰고 가스도 쓰는 그런 거를 적절하게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 적정 에너지 믹스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념에 기반을 둬서 원자력은 나빠, 악이야, 신재생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드러난 그 문제점이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형 청정에너지법,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한국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강점이 있는 원자력을 이제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 태양광 위주로 이렇게 신재생도 확대하는 이런 거를 이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선거 전에 이렇게 국민과 정부 당국자한테 이제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크게 아직 반향은 없습니다. 반향은 없고 이런 걸 더 알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탈원전 저지 뭐 반대라는 건 소극적인 거고 탈원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막아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수단 중에 하나가 우리 의지가 이렇다라는 거를 이 탈원전 반대 혹은 처음엔 탈원전 반대 서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현안이 신한울 3, 4억의 이제 건설 재개를 우리가 쟁취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 서명 추이가 이제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데 쭉쭉 증가할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5월 초부터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원자력계 이외의 사람이 이니시에이트를 해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온라인 서명이 한 32만 3만 되고 다 합치면 63만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한 100만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점도 탈원전에 여러 문제점도 나왔고 여론도 그렇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시정을 촉구하는 이런 서명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 탈원전 정책 방향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그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다 이미 서명 다 하셨겠지만 이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okatom.org에서 보내면 그 서명에 참여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서명을 좀 확대하는데 우리 여러분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에 그 원자력 산업 원산에서 나오는 원자력 산업지 권두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말로 다시 잘 써놨으니까 혹시 뭐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원산에 원산 그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의응답을 해도 되겠네요. 저기 잘 안 들려요. 여기 있습니다.
예, 한전 원자연료 노동조합에서 온 부위원장 김학섭입니다. 두 가지 좀 질문 드릴까 싶어서 그런데요. 가까이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릴까 싶어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인가 환경단체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봤는데 그게 반박할 논거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보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뭐 녹화 사고라든가 그런 게 뭐 만 년이나 10만 년에 한 번씩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후쿠시마라든가 TMI 사고 같은 게 났으니까 그 논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만약에 녹화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만 년에 한 번 난다고 하지만은 그런 발전소가 한 300개 되면은 30년 만에 한 번씩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제가 반박할 거가 생각이 안 나고 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논거가 있으신가 싶어서요. 예, 그게 이제 누적 가동 연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원전이 1년 한 기가 1년 가동하면 1 가동년인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50년 동안 620기 정도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기록된 가동년이 18,1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8,100년 되면서 이제 한 번 사고가 나면 이제 거의 10,000분의 1 정도의 그런 확률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얘기를 해도 한번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사 사고가 난 게 이제 18,200년 18,200 가동년 중에 한 번이다. 그러니까 치사 사고 확률이 거의 2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누적 가동년을 쓰면은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이 정부의 이 무모한 탈원전 정책 우리가 저지하는데 우리 산업계하고 학계하고 또 이게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라면서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규 교수님께서는 우리 한수원 노동조합과 함께 탈원전 반대 활동을 계속 같이 많은 부분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자문을 받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모이셔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주한규 교수님께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대회는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휴식을 갖고 앞에 상황이 준비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